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선을 세운 왕은 누구였을까요? 우리는 너무도 쉽게 이성계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가 처음부터 왕이 될 사람이었을까요? 고려의 장수로 국경을 지키던 무장이었던 한 남자. 그는 왜 끝내 칼을 돌려야 했고 왜 수백 년 왕조의 문을 열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교과서 속 영웅이 아닌 그 시대를 살았던 한 인간 이성계의 선택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 선택은 과연 옳았을까요? 아니면 피할 수 없었던 시대의 흐름이었을까요? 사람의 인생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걸까? 아니면 살다 보니 떠밀려 가는 걸까? 이성계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 질문이 자꾸 마음에 남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나라를 뒤엎을 생각을 품은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남아있는 기록들 속에서 젊은 이성계는 왕이 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태어난 곳은 지금의 함경도 지역, 당시로 치면 고려의 변방이었습니다. 중앙 권력과는 거리가 멀었고 정치보다는 전쟁과 생존이 먼저인 땅이었지요. 이성계의 집안은 무인이었습니다. 글로 벼슬길을 여는 문벌 귀족 가문과는 달랐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학벌보다 현장에서 몸으로 버틴 집안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젊은 시절부터 말을 타고 활을 쏘고 국경을 넘나드는 왜구와 여진족을 상대하며 살아갑니다. 이때 이성계는 정치인이 아니라 철저히 현장형 장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를 짚고 가야 합니다. 당시 고려는 이미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원나라의 간섭을 수십 년이나 겪었고 이후에는 새로 떠오른 명나라와의 외교 문제로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가난했고 지방은 약탈에 시달렸으며 중앙조정은 서로 책임을 미루는데 바빴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성계 같은 장수는 자연스럽게 눈에 띌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투에서 이기고 백성을 보호하고 부하들의 신뢰를 얻는 인물은 언제나 정치의 중심으로 끌려오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이성계는 체제를 바꾸자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려라는 틀 안에서 최선을 다해 싸우는 장수였습니다. 그의 기록을 보면 이런 말이 전해집니다. 싸움은 백성을 살리기 위해 하는 것이다. 이 말이 훗날 왕이 된 뒤 꾸며낸 말인지 아니면 실제 그의 생각이었는지는 지금으로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가 전쟁을 명예가 아니라 책임으로 여겼다는 흔적은 곳곳에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여기서 바뀝니다. 왕이 될 생각이 없던 장수는 어떻게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길 위에 서게 되었을까? 그 답은 그의 개인적 욕망이 아니라 당시 국제 정세와 고려의 선택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갈림길은 훗날 돌아가야 할 곳을 돌아본 사건, 바로 위화도에서 시작됩니다. 1388년 고려 조정은 한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요동을 공격하라는 명령. 겉으로 보면 국익을 위한 군사 행동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당시의 복잡한 국제 정세가 얽혀 있었습니다. 당시는 원나라가 이미 힘을 잃고 명나라가 새롭게 중원의 질서를 세워가던 시기였습니다. 고려는 오랫동안 원과의 관계 속에서 버텨왔고 명과는 아직 신뢰를 쌓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요동은 단순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명나라가 우리의 영향권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던 지역이었고 그곳을 공격한다는 것은 새로운 강대국과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성계는 그 위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전투의 승패만을 계산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군량은 부족했고 장마철이라 활은 습기를 먹었고 병사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겨도 남는 것은 적고 저도 나라가 감당하기 어려운 후폭풍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기록에 따르면 이성계는 출정 전부터 여러 차례 반대 의견을 냅니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다. 백성이 먼저다. 이 말들이 실제 그의 입에서 나왔는지 후대에 덧붙여진 말인지는 조심스럽게 봐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정황 하나는 있습니다. 그는 이 전쟁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은 명령이었습니다. 군인은 명을 거스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칼을 들고 압록강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위화도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멈춰섭니다. 비가 쏟아지고 강은 불어나고 병사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묻어납니다. 이성계는 그 얼굴들을 보았을 겁니다. 함께 싸워온 사람들, 자신을 믿고 따라온 이들의 눈빛을. 이때 그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가 내린 결정은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군을 돌립니다. 앞이 아니라 뒤로, 적이 아니라 조정을 향해. 이 선택은 훗날 반역으로도 결단으로도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이성계는 왕이 되려는 야심가라기보다는 감당할 수 없는 명령 앞에서 멈춰 선 장수에 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옳지 않은 싸움은 이겨도 패배다. 이 말 역시 그가 실제로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화도에서의 행동은 이 말과 닮아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한번 칼을 돌린 사람은 다시는 이전 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 그날 이후 이성계는 더 이상 단순한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질서를 흔든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위화도에서 군을 돌린 뒤 이성계는 고려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온 곳은 이전과 같은 고려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는 선을 넘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왕명을 거슬렀고 군대를 움직였으며 무력의 주도권을 손에 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의도와 상관없이 사람들은 그를 권력의 중심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위화도 회군 직후 이성계가 곧바로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 사실은 교과서에서도 종종 짧게 지나가지만 그 사이의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려 조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갈라져 있었습니다.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 변화를 원하지만 방향을 잡지 못한 세력, 그리고 현실을 버티기만 하던 다수의 관리들. 이성계는 그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 아니었고 그렇다고 평범한 신하도 아니었습니다. 칼을 쥔 채 누구의 편도 확실히 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때 그의 주변에는 젊고 급진적인 인물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고려는 이미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록을 보면 그는 오히려 망설이고 시간을 끌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왜였을까요? 첫째, 그는 고려의 장수였습니다. 평생을 바친 나라를 단숨에 부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왕조 교체는 한 사람의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백성, 관리, 군대, 그리고 외교 관계까지 모두가 흔들리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외교는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명나라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있었고 고려 내부가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성급한 움직임을 보인다면 명은 개입이라는 이름으로 군대를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이 가능성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앞에 나서기보다는 뒤에서 균형을 잡는 선택을 합니다. 왕을 바로 끌어내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등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이 모습은 우유부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선으로 보면 그는 피를 최소화하려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라가 바뀌어도 백성의 하루는 계속되어야 한다. 이 말 역시 그의 실제 발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인 행보는 이 문장과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늘 조용히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조정 안에서는 점점 더 급한 목소리가 커지고 왕은 불안해하며 의심은 칼보다 날카로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성계는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중간에 설 자리는 없다는 것. 이성계가 그 지점에 서 있던 때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위화도 회군 이후 고려의 왕은 여전히 왕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듯 보였지요. 그러나 실상은 달랐습니다. 군대는 이성계를 따랐고 조정의 많은 관리들은 이미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말보다 장수의 움직임이 더 중요해진 순간이었습니다.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 상황은 공포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칼을 쥔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만큼 두려운 일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왕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이성계를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측근을 바꾸고 명령을 우회하고 의심을 쌓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조정 안의 긴장은 점점 날카로워집니다. 말 한마디, 인사 하나에도 숨은 뜻이 담기던 시기였습니다.
이성계 역시 그 변화를 느끼지 못했을 리 없습니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왕조가 이제는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성계가 이때까지도 왕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행보는 여전히 조심스럽고 느렸습니다. 마치 시간을 벌듯 상황을 지켜보듯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침묵이 주변 사람들을 더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급진적인 신진 세력은 말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습니다. 머뭇거리다 모두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보수적인 인물들은 속삭입니다. 그래도 고려는 고려다. 선을 넘으면 되돌릴 수 없다. 이성계는 그 모든 말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피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시기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아마도 패배가 아니었을 겁니다. 잘못된 승리, 그로 인해 흘러야 할 불필요한 피였을지도 모릅니다. 칼은 휘두르는 자보다 그 이후를 감당하는 자를 시험한다. 이 말 또한 그의 실제 언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의 처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문장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의 의심은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이성계를 향한 명확한 제거 시도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순간 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지키는 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왕을 향한 칼을 들 것인가. 이성계가 그 사실을 실감한 순간은 아마도 목숨이 위협받는 기척을 느꼈을 때였을 겁니다. 왕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조정 안에서는 이성계를 제거해야 한다는 말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오가기 시작합니다. 공식 기록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정황과 이후의 흐름을 보면 그를 향한 시선은 이미 적대적인 단계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눈에 띄는 반역 행위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입장에서는 그 존재 자체가 반역이었습니다. 군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백성에게 신뢰받는 장수, 그리고 조정이 두려워하는 인물. 왕조에서 이런 인물은 언제나 위험 요소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칼을 내려놓고 조용히 물러난다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그 길은 막혀 있었을까요? 기록은 침묵합니다. 하지만 역사에서는 침묵이 가장 많은 것을 말해줄 때가 있습니다. 이성계는 선택합니다. 도망도 아니고 침묵도 아닌 주도권을 쥐는 쪽을. 이때 중요한 점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그의 선택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진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고민과 수많은 대화와 수도 없이 계산된 결과였습니다. 그는 왕을 끌어내리기 전에 먼저 질서를 정리하려 합니다. 급격한 혼란을 막고 최소한의 충돌로 상황을 수습하려는 움직임이 여러 기록에서 드러납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움직입니다. 어떤 이는 새로운 질서를 믿었고 어떤 이는 살기 위해 줄을 섰으며
어떤 이는 끝까지 고려를 붙들려 했습니다. 이성계는 그 모두를 한꺼번에 껴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모두를 살리는 선택은 없다. 다만 덜 다치게 하는 선택만 있을 뿐이다. 이 말 역시 그의 실제 언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택한 길은 이 문장과 닮아 있습니다. 결국 왕은 폐위되고 고려라는 이름은 점점 역사의 뒤편으로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무게는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왕이 아닌 사람이 왕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 그것은 권력을 얻는 일이 아니라 모든 책임을 떠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성계는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고려의 왕이 물러나고 조정은 이미 새로운 질서를 향해 기울어 있었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이었고 정치적 명분도 서서히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가 왕이 되는 일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록을 찬찬히 살펴보면 의외의 장면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성계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의도적으로 한 걸음 뒤에 서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왜였을까요? 첫째, 그는 권력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 있었습니다. 칼을 들고 싸우는 장수의 책임과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책임은 전혀 다른 종류의 무게였습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전쟁에서 이기는 일이 아니라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질서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성계는 그 차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그는 명나라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새 왕조를 세운다는 것은 곧 외교 질서를 다시 짜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명나라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새 나라는 태어나기도 전에 위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명분을 쌓는 데 시간을 씁니다. 급히 왕관을 쓰는 대신 왜 바뀌어야 했는가를 차근차근 정리해 나갑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인간적인 이유. 그는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내가 이 자리에 서도 되는가? 평생을 장수로 살아온 사람에게 왕이라는 자리는 결코 익숙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밀어 올렸지만 정작 본인은 그 옷이 자신에게 맞는지 끝까지 고민하고 있었던 듯합니다. 이 시기 그의 주변에서는 왕위에 오르라는 압박이 점점 거세집니다. 질서는 비어 있었고 사람들은 불안을 견디기 어려워했습니다. 혼란이 길어질수록 피해를 보는 것은 언제나 백성이었습니다. 이성계는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나서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이 다친다. 이 말 역시 그의 입에서 그대로 나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보인 신중한 태도는 이 문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결심합니다. 욕망 때문이 아니라 상황을 끝내기 위해 왕자를 향해 한 발을 내딛습니다.
이성계가 왕위에 오른 뒤 가장 먼저 마주한 문제는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듯 왕이 되자마자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움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나라의 틀은 여전히 고려의 것이었고 관리들은 예전 질서에 익숙했으며 백성들은 바뀐 이름보다 내일의 삶을 더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바뀌었다고 해서 세상이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는 않으니까요. 이성계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수는 일보다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기록을 보면 그는 급격한 개혁보다 기존 제도를 다듬는 선택을 합니다. 모든 것을 새로 만들기보다는 무너진 부분을 보수하고 버틸 수 없는 구조를 하나씩 손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점은 혁명가라기보다는 관리자에 가까운 태도였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신경 쓴 것은 군대였습니다. 전쟁으로 나라를 세웠다면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군을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입니다. 군의 지휘 체계를 정리하고 사병화를 막고 불필요한 충돌을 줄이는데 힘을 씁니다. 다음은 외교였습니다. 특히 명나라와의 관계는 한치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나라가 반란 세력이 아니라 정당한 국가로 인정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을 아끼고 행동을 늦추며 신중하게 신호를 보냅니다. 강하게 나서기보다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는 쪽을 택합니다. 이 과정은 답답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나라를 세웠으니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말도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알고 있었습니다. 속도가 빠른 변화는 그만큼 큰 반동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나라의 뿌리는 급히 자랄수록 쉽게 흔들린다. 이 말 역시 그의 실제 언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책 방향은 이 문장과 닮아 있습니다. 그는 백성의 삶을 눈에 보이게 바꾸기보다는 눈에 띄지 않게 무너지지 않도록 받치는 쪽을 택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나라의 틀은 어느 정도 잡아가고 있었지만 누가 그 나라를 함께 이끌 것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람을 쓰는 문제. 이 문제 앞에서 이성계는 또 한 번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왕이 된 이성계 앞에는 바로 그 문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전쟁은 칼로 이길 수 있었지만 정치는 사람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언제나 계산과 감정, 이익과 신념을 함께 품고 움직입니다. 이성계 주변에는 이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고려 말부터 함께한 무장들, 새 질서를 설계하자고 나선 신진 사대부들, 그리고 조용히 자리를 지키며 흐름을 지켜보던 옛 고려 관료들. 문제는 이들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무장들은 공로에 대한 보상을 원했고 학자들은 새로운 나라의 이념과 제도를 말했으며 기존 관료들은
질서의 연속성을 요구했습니다. 이성계는 그 누구도 쉽게 내칠 수 없었습니다. 함께 나라를 세운 사람을 버리면, 불신이 남고 학자들을 무시하면, 나라의 틀이 흔들리며 기존 관료를 몰아내면 행정이 멈춰 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충을 선택합니다. 한쪽을 완전히 밀어내기보다 서로를 견제하게 두고 균형을 맞추려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이었지만 동시에 위험한 씨앗이기도 했습니다. 균형은 유지되는 동안에는 안정적이지만 한쪽이 기울어지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진 사대부 세력은 점점 더 분명한 목소리를 냅니다. 나라의 뿌리를 새로 세워야 합니다. 고려와는 달라야 합니다. 이성계는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급격한 변화가 또 다른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발 앞서기보다는 반발만 나아가는 선택을 반복합니다. 때로는 답답해 보일 만큼 조심스러웠습니다. 사람은 바꿀 수 없지만 사람 사이의 거리는 조절할 수 있다. 이 말 역시 그가 실제로 남긴 문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람을 다루는 방식은 이 문장과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에는 언제나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후계입니다. 사람들이 묻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의 다음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 질문은 이성계에게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이 됩니다. 나라보다 어려운 문제, 바로 가족과 권력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성계는 그 갈림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장수가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었고 동시에 여러 아들의 아버지였습니다. 조선이 막 자리를 잡아가던 시기, 사람들의 관심은 점점 한 곳으로 모입니다. 이 나라의 다음 왕은 누구인가? 이 질문은 나라를 위해서도 필요했지만 권력을 노리는 이들에게는 가장 민감한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이성계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성격도 달랐고 자라온 환경도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전장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누군가는 학문과 정치에 가까웠습니다. 문제는 누가 더 뛰어난가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이 나라를 덜 흔들릴 수 있게 만들 것인가가 진짜 기준이었습니다. 이성계는 자신이 겪어온 혼란을 아들 세대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왕조가 막 시작된 이 시점에서 후계 다툼은 나라 전체를 다시 피로 물들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그러나 그 신중함은 아이러니하게도 주변의 불안을 키웁니다. 사람들은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특히 권력이 걸린 문제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조정 안에서는 각자의 해석과 계산이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이성계는 그 흐름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쉽게 결단하지 못합니다.
왕으로서의 판단과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자꾸만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일에는 정답이 있을지 몰라도 자식의 일에는 늘 망설임이 남는다. 이 말 역시 그가 실제로 남긴 문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 과정은 이 문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결국 후계 문제는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채 시간 속으로 미뤄집니다. 그리고 미뤄진 문제는 언젠가 반드시 더 큰 소리로 돌아옵니다. 이성계는 아마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또 한 번 지금의 안정을 택합니다. 당장의 피를 막기 위해 미래의 불안을 감수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훗날 조선 초기를 뒤흔든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말년에 이른 이성계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권력의 중심 인물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나라를 직접 움직이는 인물이 아니었고 정치의 중심에서도 점점 멀어져 있었습니다. 새 나라를 세운 왕이었지만 그 나라의 방향을 끝까지 붙들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이 장면은 어쩌면 그의 인생 전체를 상징하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앞장서기보다 상황에 밀려 움직였고 결단을 내리되 과시하지 않았으며 승리했지만 온전히 누리지 않았던 사람. 이성계의 말년을 보면 권력에 집착한 흔적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의 갈등과 후계 문제로 인한 혼란을 지켜보며 한 발 물러나 있는 모습이 더 자주 등장합니다. 그는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왕조는 세울 수 있어도 그 이후의 시간까지 한 사람이 통제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조선은 이후 강한 유교 국가로 자리 잡았고 중앙 집권 체제를 정비하며 오랜 시간을 버텨냅니다. 그 기반을 놓은 사람이 이성계였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조선 초기에 벌어진 갈등과 비극, 권력 다툼의 그림자 역시 그의 선택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그를 영웅으로만 부를 수도 비판의 대상으로만 남길 수도 없습니다. 그는 완벽한 혁명가도 아니었고 냉혹한 독재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시대의 무게를 자신의 어깨로 떠안았던 인간이었습니다. 사람은 시대를 선택하지 못하지만 선택 앞에서의 태도는 남는다. 이 말은 이성계의 실제 발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돌아보면 이 문장이 오래 남습니다. 그는 늘 빠른 길보다 덜 위험한 길을 택했고 확실한 답보다 덜 큰 피해를 고르려 했습니다. 그 선택들이 옳았는지는 지금도 평가가 갈립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그의 선택은 그 혼자만의 욕망이 아니라 당시의 국제 정세와 고려라는 나라의 한계, 그리고 백성을 둘러싼 현실 속에서 나온 결과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성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나라를 바꾼 사람이 아니라 바뀔 수밖에 없던 시대를 앞에서 맞이한 사람이었다. 이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남습니다. 만약 그 시대에 우리가 있었다면 과연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질문을 남기는 것, 그것이 아마도 이성계라는 인물을 지금 다시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